신문이야기 돌직구쇼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기자 이남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인으로는 최초로요.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그룹의 빌보드 점령에 외신들도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이 소식 많은 신문들이 일면에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아일보 일면으로 신문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보실까요? 먼저 북미 회담 관련된 소식인데요.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 그리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주 내에 미국과 북한을 교차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지금 판문점에서 실무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미국 측의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 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합의를 하고 있는데 이 합의 초안을 들고 김영철 부장은 미국으로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합의에는요 핵 반출과 체제 보장 내용이 함께 담길 것 같다고 동아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중앙일보 일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북미 회담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북미 회담 장소로 새로운 곳을 콕 집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대통령궁이 북미 회담장으로 급부상한다 이렇게 일면 머릿기사로 전하고 있는데요.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은 경호나 의전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 대통령궁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과 미국은요 6월 12일 당일에 세 차례 회동이 예정돼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감탄. 그리고 방탄. 방탄소년단에 이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뽑았고요. 방탄소년단, K-팝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방탄소년단 7소년, 7청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7청년이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1위의 영예를 알았는데요. 미국의 음악 매거진 롤링스톤은요. 방탄소년단이 공식적으로 미국을 정복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잠시 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경향신문 일면 보시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한 얘기인데요. 최근에 유럽을 순방 중이죠. 이낙연 총리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분 개각과 관련해 청와대와 이미 기초 협의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약 한 달 전쯤에 장관 업무 평가를 실시했고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점수가 비교적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 총리의 경우 이 개각 시기에 대해서는 6.13 지방선거 후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기자였습니다.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오늘도 준비한 소식이 많습니다.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돌직구쇼 오늘 아주 반가운 소식으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요. 조선일보 이면으로 가겠습니다. 이 7 청년들의 모습 보이시죠? 한국어로 노래하는 보이밴드 미국을 정복했다. 바로 방탄소년단의 얘기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노래, 지금 새 앨범에 담긴 페이크 러브라는 곡인데요. 먼저 이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다는 소식에 팬들도 정말 기뻐했는데요. 팬들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방탄소년단이 1위 할 줄 알았어요? 그럼요. 너무 좋아요. 보는 연예인이 제가 좋은 시상식에서 1등을 했다 하니까. It's good for a Korean group to be successful in the USA. 자,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 출신인 김수경 박사와 함께 이제 BTS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가 분석을 해볼 텐데요. 보면은 저도 이제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이렇게 한국어로 된 노래 1위 했다는 거 처음 들어봤거든요. 정말 매일 정치 뉴스만 맨날 전하다가 모처럼 이렇게 좀 문화 뉴스를 전하게 되니까 굉장히 저도 반갑고 좋네요. 7명의 청년들로 구성된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빌보드 200 차트는 앨범이 얼마나 많이 판매됐느냐를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차트입니다. 거기에서 1위를 한 건데 외국어로 노래를 부른 앨범이 1위를 차지한 것은 1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또 이 앨범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네. 되자마자 이렇게 200 차트에서 1위를 한 것을 이제 핫샷 데뷔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사실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는 방탄소년단이 인기가 많지만 사실 이 인기의 근원은 외국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네. 제가 2년 전에 그 수업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네. 그 대학원 수업에서 한 브라질 여학생이 제 수업을 듣고 왔어요. 국제대학원 수업에서. 네. 네. 그래서 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냐 했더니 네. 이제 방탄소년단 오빠들을 얘기하면서 방탄소년단 오빠들이 사는 나라에 와서 진짜 한국어도 배우고 네. 그 문화를 접하고 싶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한국 대학원 공부하러 온 것도 방탄소년단. 그렇죠. 유학을 결심한 것도 순전히 방탄소년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2년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방탄소년단이 국내에서 인기가 아주 많을 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의아해했었는데 결국 이제 남미 쪽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지금 이제 남미계 미국인들이 많잖아요. 미국 네. 히스패닉들이 이제 그들 중심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이 전 세계의 인기를 이끌고 있는 것이 사실상 ARMY라는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인데. 잠깐만요. ARMY죠. 근데 ARMY라는 팬클럽인데 왜 ARMY죠? 모르겠습니다. 뭐 지켜준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군대에 그 ARMY 하지 군대 않죠? 스펠링 ARMY랑 똑같은데 네. 이름 붙이기는 Adorable Representative MC for Youth라고 해서 젊은이들을 위한 사랑스러운 뭐 대표 MC 뭐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네. 하자면. 근데 아마 ARMY라는 걸 정해놓고 그 이니셜에 맞게 이제 아마 만든 것 같아요, 말을. 근데 이 ARMY라는 그 팬클럽이 엄청나게 영향력이 많고, 이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외국에서 띄운 것도 이들이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해요. 예를 들면은 강남스타일이 그 7주 동안 싱글 차트에서 2위를 했단 말이에요. 네. 1위를 못했어요. 이걸 보고서 굉장히 깨달은 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 각지의 그 라디오에 신청을 보내서 그 사연을 보내서 미국에 이 노래가 퍼지게 하자, 막 이런 프로젝트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 알미들이 그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 가수들이 많이 이제 해외에 나가보려고, 미국에서 인기를 끌어보려고 많이 시도를 했어요. 뭐 보아시라던가 이런 대형 기획사들이 미국에 현지법인을 세워가지고 굉장히 밀었는데 아주 성공적이진 않았단 말이죠. 근데 약간 중소기획사가 미국 현지법인도 없는데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음악을 했고, 결국 세계가 그것에 주목하게 됐다는 게 그 이전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좀 다른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외신들 보도를 좀 보면서 이지수 소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볼 텐데요. 보면은 최근에 SNS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대세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저스틴 비버 관련 트윗량도 합쳐도 2배에 달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저는 주목이 되더라고요. 가디언에 따르면 60년대 이제 비틀 마니아들이 있는데 그들을 연상시킬 정도로 열정적이다. 지금 그러니까 비틀즈 팬들하고도 지금 그 방탄소년단 팬들이 비교가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외신에서도 극찬을 하고 있는 게 한국 최고의 수출품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국에 있는 또 다른 정상, 썸밋이란 말을 써가면서 지금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그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K-팝의 위력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대단하게 지금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저도 김주경 박사님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2, 3년 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UCLA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한테 요새는 한국말을 배우러 오는 애들이 너무 많아졌는데, 학생들이 많아졌는데 왜 갑자기 이런가 했더니 방탄소년단이 부르는 대부분의 노래가 이제 한국말로만 하는데 그걸 알아듣고 싶다는 거예요. 알아듣고 싶고 자기도 원어와 똑같이 부르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일어나서 한국말을 배워야겠다, 꼭 배워야겠다. 근데 이게 뭐 그냥 단시간에 끝나는 어떤 그런 뭐 유행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추종하는, 뭐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정말 체육관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방탄소년단이 추고 있는 저 안무들, 이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저 칼군무 근데 따라하기 쉽지 않을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따라하기 쉽지 네. 않겠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그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뭐 화면에도 잠깐 나옵니다만은 그 교수님이 한국에 2, 3년 전에 들어오셔서 저를 만났을 때 했던 말이, 아니 국내에 들어왔더니 근데 이렇게 방탄소년단에 대한 언론 소식이 없지? 의아해하시더라고요. 오히려. 2, 3년 전쯤에 2, 3년 전인데도. 오히려 지금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남미는 BTS, 방탄소년단의 소식으로 강타되고 있는데 오히려 국내에서는 그거보다는 크게 다뤄지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고요.
아무쪼록 정말 큰 기대를 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이제 앞으로 어떤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 참 기대되는 그런 그룹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왜 대한민국 언론에서 그렇게 이 BTS가 많이 나오지 않는가 하면 이 대한민국은 대체로 연예인들이 예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기획사를 중심으로 한 연예인들과 달리 이 BTS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의 출연들은 좀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BTS가 전 세계로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건데 내가 그들 대중과 그 팬들과 일상적으로 교감할 수 있을 정도로 트위터나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상의 상황들을 교감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형화된 이미지에 맞춰져서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일상을 공감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전 세계 있는 팬들에게 좀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BTS를 바라보면서 방시혁 프로듀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해외 서방 세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유명한 뮤지션들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게 되면 두 가지 조건 정도는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스스로 노래를 하면서 그 노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싱어송라이터라고 얘기하죠. BTS의 7명 멤버 전원이 전부 다 노래를 스스로 작곡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스스로가 얘기를 했을 때 그 노래에 자기 이야기를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형 기획사에서 노래를 만들어줬을 때는 내 얘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도 있는 건데 BTS 이 방탄소년단 7명의 멤버들이 어려운 시절에서부터 겪었던 자기 이야기를 청년 세대와 전 세계에서 같이 교감하고 있던 모습들이 아마도 전 세계 팬들로부터 좋은 그런 성과를 담보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지금 유튜브 지금 V 라이브 해가지고요. 그러니까는 그 유튜브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평상시 모습 같은 것들 많이 이제 SNS 채널에 올려서 이렇게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도 좀 많이 공감대를 얻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본인들이 이렇게 뒷모습, 음식 먹는 모습도 화면을 통해서 팬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박력 차장 저는 그냥 빌보드 차트 하면 학교 다닐 때 예전 학창 시절에 뭐 머라이어 캐리 뭐 보이스투맨 정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유명 가수들이 이제 1위 하는 그런 미국이나 외국 가수들이 1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 그룹이 1위를 했다니까 정말 그 느낌이 남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전에도 우리 그룹들이 1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예상하셨어요? 어려서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그런데 기자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많은 아이돌이 있는데 다른 아이돌도 실력도 좋고 다 그런데 유독 방탄소년단만 조금 전에 김명민 박사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SNS상의 소통 방식이 좀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이 도대체 왜 방탄소년단이냐라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좀 궁금하거든요. 다른 아이돌과 어떤 차별화가 돼 있는지 아니면은 방탄소년단이 특히 미국 시장에 어떤 부분을 어필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인기가 있는지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저도 얼마 전에 우리 후배 학생들한테 들은 것도 있고 또 뭐 TV에 나온 것도 보고 이제 그랬는데 어떤 게 가장 어필을 하냐면 아까 말씀 10대 이제 지금은 이제 청년이지만 소년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가사를 쓸 수 있고 음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건 아까 얘기한 거 이러면 말고 다른 거 뭐. 바로 10대들의 이런 고민과 아주 그러한 자기 어떤 심적인 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담아냈기 때문에 전 세계 지금 현재 10대들이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점들이 이제 그 마음을 잡은 그런 게 있고 그러면서도 또한 동시에 여러 가지 아까 말했지만 춤이라든가 이런 퍼포먼스 그게 가미가 됐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타일 이런 것들이 선박자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젊은이들에게 어필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방탄소년단의 여러 가지 인기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가사의 내용이 사실 10대들이 많이 듣는 아이돌 음악이 뭐 사랑 이야기, 난 너가 좋아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사실 주를 이루잖아요. 근데 방탄소년단이 왜 좋냐 하고 10대들한테 직접 물어보면은 그 이야기들이 맨날 그런 사랑 타령이 아니라 자기들의 진짜 고민을 담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가사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언론과 어른들은 의지가 없다면 우리를 싹 주식처럼 매도해.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얼마나 속 시원해요. 네. 그러니까 이 가사들만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뭐 교육적이라던가 그런 내용은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굉장히 통쾌하게 젊은이들의 그런 어린 친구들의 생각을 가감없이 그냥 내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성공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뭐 컨텐츠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플랫폼의 변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엔터테이너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어진 일방적인 어떤 신호 이런 거를 팬들의 입장에서 좋아하느냐 마느냐의 선택을 강요당했는데 BTS 같은 경우는 처음 책임졌던 분이 그렇게 접근하지 말자. 완전히 팬과 하나의 일체가 되자라는 식으로 플랫폼 변화를 가져왔고
아시겠습니다만 유튜브에 가면은 정말로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 거의 팬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모습들이 계속 보입니다. 근데 또 아까 박사님도 지적하셨듯이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프로, 연애 프로 이런 쪽에는 미국 프로에도 잘 등장하진 않아요. 그런 걸 봤었을 때 유튜브의 어떤 변화, 이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플랫폼의 변화를 먼저 사전적으로 알아차리고 거기에 적응하고 거기에 성공적인 어떤 매칭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빌보드 매체와의 지금 인터뷰도 영어 인터뷰로 지금 그룹의 리더 RM, 네. 리더가 누구예요? 저 RM, RM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랩 몬스터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랩을 잘하는 네, 거예요. RM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빌보드 차트 1위를 하고 나서 정말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컴백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포부를 밝혔었는데요. 우리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목소리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앨범의 목표는 저희끼리는 이제 뭐 그냥 오프 더 레코드로 그냥 저희끼리는 200에서 1위를 해보자가 사실은 저의 목표였어요. 그래미도 가고 싶고요. 스타디움 투어도 하고 싶고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가 또 되고 싶고요. 입 밖에 나온 이상 그걸 향해서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박사, 저희 이제 24일 날 있었던 자리인데 보면은 오프 더 레코드로요. 자, 201위 하고 싶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는데. 오프 더 레코드면 얘기 안 해야 되는. 아니, 그때는 기자들이 안 썼을 걸로 보이는데. 기자들을 상대로 오프 더 레코드다라고 했는데. 얘기대로 됐어요. 그게 이제 오프 더 레코드를 저부터 기자들에게 말하지 말아달라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한 얘기라고 생각해서 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4가지의 소원을 뭐 얘기했죠. 뭐 싱글 차트 100위 안에 든다거나 100위 1위를 한다거나 이번 앨범 차트 1위를 한다거나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사실 그 방탄소년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빌보드 어워즈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로 2년 연속 상을 탔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소셜 미디어에서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플랫폼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주로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소셜 미디어라는 거는 결국 쌍방 간의 어떤 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사에 이제 뭐 네가 내가 할 때 네가라는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말로. 근데 네가라는 게 영어로 니거 깜둥이를 말하는 잘못된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오해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팬들이 이제 올려주는 거예요. 소셜 미디어에. 이게 네가가 잘못 들으면은 그런 식으로 들릴 수 있다. 그래서 가사를 바꿔서 빌보드 어워드 뭐 이런 이제 노래를 할 때나 미국에서 노래를 할 때는 바꿔서 부른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소통이 바로바로 되는 겁니다. 가사를 이렇게 바꿔 불렀으면 좋겠다. 네, 그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굉장히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와서 한번 다 봤는데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는 취향은 중앙일보가 굉장히 분석적으로 잘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공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쭉 다 아우르면서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조금 얘기를 하면 같은 얘기예요. 일단은 스토리텔링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학교 3부작, 청춘 2부작 해서 뭔가 스토리를 계속 이어나가고 이번에 건도 기승전까지 온 거예요. 기승전결, 그러니까 Love Yourself, 기승까지 나오고 요번에 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있는 뭐 자기 얘기가 됐든 남의 얘기가 됐든 스토리텔링을 담고 있다. 앨범이나 노래. 그건 다른 가수들과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형태에서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출시를 해요. 그러니까는 쇼트 필름이나 뭐 하이라이트 릴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짤방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주고 하이라이트, 가장 자극적이고 하이라이트한 부분만을 다시 모아서 보내는 영상들 따로 이렇게 해요. 이런 형태라는 거는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쉽게 받아들이게끔 하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는 기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더해서 단순히 즐기는 게 아니라 공익적 가치까지도 같이 들어가요. 공익적 가치 어떤? 그러니까 유니세프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Love Myself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착안해서 Love Yourself라는 걸로 이어지게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단순히 어떤 캠페인으로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음악에서 사회적인 운동, 캠페인까지 가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매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가치를 전달하니까 단순한 놀이 문화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어떤 새로운 시도와 도전과 뭐 이런 걸로 받아들이면 더 확산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중앙일보의 분석이고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중앙일보 분석했으니까 저는 경향신문 하나 드릴게요. K-팝에 충실하니 세계가 따라왔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말 그대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번 우리가 우리 시장에 있는 K-팝 문화를 알려야겠다고 시도했던 적이 있어요. 전 대표적으로 가장 생각나는 게 이 박진영 대표가 얘기했던 JYP 시절에 원더걸스의 미국 진출 생각이 나거든요. 정말 고생 많이 그때는 했다고. 정말 야심작으로 네. 원더걸스를 한번 미국에 진출시켜 보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지만 노력했던 부분에 만큼 이 미국 시장에 따라오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대해서는 방시혁 프로듀서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K-팝 모델을 만들고 이것을 글로벌 시장에 통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의도적인 접근은 저는 아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오늘 있었던 빌보드 200 중에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건 외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앨범에서 이 승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어로 그 앨범을 발표했을 때 과거의 기획 같으면 이거를 다 번역을 해갖고 외국 시장에 이 나름대로 내보내려고 했을 텐데 지금 이 BTS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앨범이 나오면 전 세계에 있는 아미 팬들이 다 모여 들어가고 네. 각국의 언어로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들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되니까 이것은 기획사가 노력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서 네. 그들 스스로 새로운 장을 마련해내는 거거든요. 그러한 문화를 창출시켰던 게 아마도 BTS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신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굉장히 좀 기분 소외가 남다른 게 아주 어린 시절이었던 거를 기억하는데요. 1992년도에 뉴키즈 언더블럭이 대한민국에 와서 내한 공연했던 생각이 갑자기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네. 그 당시에 정말 그 전 세계적인 사실 보이그룹의 스타가 대한민국에 왔을 때 너무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흥분해서 그 당시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세월이 다 지나서 아마 BTS가 92년도를 즈음하는 그 시대에 태어났던 청년들 그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 시대를 네. 예, 94년도 뭐 이 정도 네. 아닌가요? 그 시대를 전후해서 태어났던 이 BTS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이 빌보드 시장을 점령할 정도의 음악들을 들려줬다는 게 아마도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네. K-팝 충실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싸이가 맨 처음에 강남 스타일로 1위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전혀 2위를 했죠. 빌보드에서. 그렇죠. 근데 네. 엄청난 히트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의 어떤 겨냥을 해서 만든 노래가 아닌데 갑자기 너무 떠버린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싸이 씨의 인터뷰를 들어보니 그 뒤부터는 어떤 노래를 만들어야 좋아할까를 계속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속 시원히 하는 것이 그들의 취향에 맞추려고 너무 노력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의외의 성공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싸이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텐데 싸이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네. 싸이가 그전에 빌보드 차트 2위인데 어떻게 다른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할 텐데 싸이가 2위를 했던 거는 빌보드 차트에서 싱글 차트라 그럽니다. 그거는 노래를. 개인 노래인데 그거를 2012년이죠. 근데 2위를 7주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거를. 그러나 1위는 못했고요. 근데 이번에는 앨범 차트에서 1위를 했는데 이번에 이것도 이제 제가 보기에 최소한 7주 이상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를. 아, 근데 여기에서 네. 비교를 하셨는데 약간 2% 부족한 게 7주 이렇게 못 가는 게 앨범 앨범 차트는요? 차트는 이렇게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개인 곡 싱글 차트는 오래 가는데 네. 앨범 차트는 아마 한 주나 두 주? 근데 예상컨대 한 주 만에 이제 다시 1위 자리를 내줄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만약에 계속하면은요? 네. 계속하면 제가 7주 사과를 하셔야죠. 그렇죠. 네. 7주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좀 몇 주 하는지 한번 저도 볼게요. 하나 예상을 하자면은 지금 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승전에 전이 지금 1등을 했기 때문에 결이 나오면 또 한 번 1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거의 박사가 되셨어요. 오늘 그런데 어제 밤에 보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요, 정말 이 방탄소년단 청년들 정말 멋지다면서 이렇게 축전을 보냈는데 이진 소장님 저는 더 눈길이 갔던 게 아미를 언급을 했습니다. 자, 7소년들과 날개, 소년들의 날개 아미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넨다. 지금 문 대통령 정말 바쁘시잖아요. 그 아미를 아셨을까 제가 궁금해요. 저도 저 트위터를 어저께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네. 저도 아미가 뭔가 찾아봤거든요. 네. 잘 모르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팬그룹이라고 하는 아미까지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응원을 한다라는 저렇게 트위터를 올렸을 때 살짝 조금 저걸 대통령이 과연 아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주변에 계신 많은 좀 팬들도 있으시겠죠. 아무래도 청와대 그분들이 이렇게 좀 도와주셨거나 아니면 대신 올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 하면서 어제 올렸던 글 중에 하나는 이제 특징이 영문으로도 같이 올리셨습니다. 한글 영문으로 같이 올리면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좀 세계에 이제 우리가 자랑스러운 이 방탄소년단 이거를 대통령도 자랑하고 흐뭇해하셨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정치인답습니다. 어디가 표가 되고 어디가 사람이 많은지를 잘 알아서 이렇게 팬클럽한테까지도 축하의 인사를 전하는 대통령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고 나서는요 이렇게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그 글로브 아미들도 굉장히 팬분들도 굉장히 더 좋아했다 이 문 대통령 언급에 좋아했다는 소식까지 아침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 점령에 관련된 얘기 기분 좋게 첫 소식으로 전달해 드렸고요. 저희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해서요 중앙일보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폭언, 폭행에 가위와 화분을 던졌다는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갑질 의혹,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이죠. 어제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먼저, 경찰 조사를 15시간 정도 받았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명희 이사장의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조사에서 상습 폭행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심정 좀 얘기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임직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피해자들과 합의 시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향 있으신가요? 가위나 화분을 던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네, 15시간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이명희 이사장의 모습을 보셨는데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은 답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두 딸이죠.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미 대한항공 전무가 과거 이제 경찰이 출석했을 때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죠. 고개를 떨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송구스럽다는 얘기 정도만 했는데 아마도 향후에 있게 되는 경찰의 조사 과정 그리고 법적 다툼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을 향한 피해자를 향한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들은 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기도 하고요. 일단은 어저께 15시간 조사를 받고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혐의들이 존재합니다. 과거 이제 2014년도 인천 하얏트 호텔에서 공사장 인부를 향해서 폭언을 하거나 이제 폭행을 한 부분들 그리고 집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폭언했던 녹취 파일들이 공개가 되기도 했고요. 경찰이 내사를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결과론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자들 한 11명 정도의 피해자를 조사를 해봤는데 피해를 당한 사신들을 주장하고 여기에 대해서 선처를 호소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명희 이사장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하고 발빠르게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한 상황인데요. 이제 경찰의 조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경찰의 고민은 여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할 것인가 여부를 아마 고민하고 결정하게 될 것인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혐의들만 갖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찰이 이를 청구하고 결국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여부는 또 다른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명희 이사장이 두 딸과 함께 이어서 과연 어떤 형태로서 이 사건이 결론이 나게 될지 세간의 주목이 집중됩니다. 보면은 아직 가정이지만 조사를 지금 딸 2명도 받고 또 어머니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 혐의가 있기 때문에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어머니와 두 딸이 동시에 수사를 받고 동시에 구속의 위기에 처하거나 아니면 구속될 가능성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지금 조현민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죠. 그래서 그냥 기소만 됐고요. 지금 또 이명희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원이 또 달라진 상황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도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듯이 그 던졌던 물건 자체가 그렇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상해를 끼칠 만한 물건은 아니었다라고 판단됐고 던진 방향 자체도 직접적으로 사람한테 던진 게 아니었다라고 해서 이제 영장 청구까지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우세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은 위험한 물건, 가위를 던졌다는 게 그런 거는 상당히 정말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비교했었을 때는 딸과 비교했었을 때는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진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지금 이명희 씨의 지금 나와 있는 혐의만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거나 기소를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혐의들이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관세법
위반이라든지 내지는 지금 그 남편 되는 조양호 회장의 어떤 상속세와 관련된 세금 포탈 이 부분들은 중형에 해당할 수 있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아마 이명희 씨에 대한 어떤 처리도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딸 때문에 했는데 정작 구속 위기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처하게 된 상황. 결국은 물잔 하나가 태풍이 돼서 돌아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회 현상으로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어제 출석했던 모습들도 죄송합니다. 7번 얘기했다라는 사실도 많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어제 모습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위나 화분 던진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신경 한 말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피해를 끼친 피해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직원분들께는 해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상습적으로 폭행하신 사실 있나요? 조사를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질 의혹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사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네가 수사받게 됐는데 그걸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려갔죠. 보니까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7번 되풀이 하는데 저거는 완전히 따라하기입니다. 보면은 얼마 전에 그 조현민 전 전무가 경찰에 출두할 때 그때 나온 죄송이 6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번, 7번 거의 그래서 비슷한데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녀 3사람이 조현아 전 부사장까지 포함해서 3사람이 이렇게 경찰에 연쇄적으로 출대한 경우는 진짜 우리나라 재벌가뿐만 아니라 그냥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가 아닌가. 그러니까 세 모녀가 이렇게 그 근래 들어서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조사를 받거나 이런 일들은 많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답변을 제가 잘 들어보니까는 다 죄송합니다 하다가 의혹에 대해서 갑질 의혹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폭행 의혹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의혹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조사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서 답변이 좀 변하더라고요. 아마 세 모녀의 닮은 꼴 답변도 결국은 변호인의 조언 같은 것들이 많이 작용을. 지난번에 조현민 전무가 경찰에 소환됐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답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 분명히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명희 씨가 들어갔을 때도 변호인이 그 이야기 이상의 이야기를 하지 마라라고 아마 조언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혹시라도 거기서 답변을 잘못했다거나 이랬을 때 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또 괜히 더 구설수에 오르내릴 수 있으니까 딱 죄송합니다. 열심히 조사받겠습니다. 요것만 계속 되풀이하십시오라고 조언을 했던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도 다 똑같이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지금 화면만 가린다면은 저게 조현민 딸의 출두 과정인지 소환 과정인지 이명희 씨의 소환 과정인지 모를 정도로 똑같은 모습을 지금 3번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고 국민들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화가 나고 공분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조심스럽긴 한데 그게 저분들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저 자리에 갔을 때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죄송합니다밖에 없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그리고 장시간 동안 서 있을 때 변호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조력을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죄송합니다가 다일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어떤 문화인데요. 저도 저렇게 외국의 포토라인에서 그렇게 많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도.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가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고 조언을 합니다. 근데 굳이 우리나라는 꼭 경찰서나 검찰에 출두할 때 저렇게 포토라인에 쓰게 하고 그 어떤 언론에 노출을 하게끔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 당시에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거든요. 혐의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아니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내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게 과연 실효적인가는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조현민 전무 같은 경우가 사건의 문제를 촉발시키고 물잔을 던진 다음에 호련히 떠납니다. 해외로 비행기를 타고 SNS에 글을 올리면서 떠나게 되죠.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거는 진정성 있는 사과죠. 피해자에 대한 사과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러한 재벌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여러 가지 갑질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사과일 텐데 조현민 전무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경찰서의 수사 과정에서의 포토라인이 대중에게 보이는 첫 번째 장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적어도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겠거니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이명희 사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드러난 내용들을 보게 되건데 도저히 재벌가의 사모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갑질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무언가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단 한 번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 포토라인 과정에서는 뭔가 국민을 향한 메시지가 있었겠거니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없었던 것이 결과론적으로 더 많이 본인을 향한 공분을 사게 됐던 계기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저기 앞에서 죄송하다는 게 진심 어린 죄송일지 그냥 형식적인 건지 저 절차가 과연 진정성 있게 뭔가 뉘우치는 게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었는데 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동영상이 있었잖아요. 이명희 이사장이 이제 막 물건을 집어던지고 하는 동영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조현민 전무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은 없고 이제 음성 파일만 있었잖아요. 저 동영상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 기운과 기세와 저 막 난리를 치는 모습에. 그래서 과연 포토라인에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가 사실 저는 궁금했어요. 네. 막 다 뿌리치고 그냥 막 들어갈지, 뭐 언론을 향해 적대감을 드러낼지, 네. 얌전히 나올지 이제 궁금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와서 비교적 오랜 시간을 서 있어줬어요. 비교적 저는 그래도 이 사태가 굉장히 위중하다는 것 정도까지는 깨닫고 있다.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기보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이게 지금 보통 잘못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는 거고 굉장히 조심스럽구나라는 정도까지는 인지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자, 경찰 이명희 이사장에 대한 경찰 조사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요 저희가 늘 준비하는 코너입니다. 박미영 차장 준비되셨죠? 네, 별별 신문 이야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이야기를 얘기할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0대가 흉기로 살해가 됐습니다. 황혼 재혼의 비극이다 이런 제목이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 김강덕 그동안 별별 이야기에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좀 안 좋은 이야기를 전하게 돼서 좀 그렇게 안타까운데요. 어떤 거냐면 요즘에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황혼 이혼이 많아지면서 또 황혼 재혼도 많아지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여러 가지 좋은 모습도 많지만 거기에 불행한 모습을 하나 전해주는 풍경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청주에서 76세 된 남성이죠. 남성이 올해 2월 달에, 생활정보지를 통해서, 배우자를 구한다라고 하는 광고를 냈어요. 네. 그 광고를 냈는데, 거기에 여성 56세, 딱 20살 차이 나는 여성이 그게 이제 배우자가 되고 싶다라고 대답을 해서 서로 이제 사귀다가 동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지난달 하순에는 결혼 신고까지 했어요. 결혼 신고까지 했는데 문제는 서로 이제 사랑과 신뢰가 뒷받침이 안 되는 이 참 불행한 모습이 나타난 건데 이 여성이 어디 가끔 산책 같은 데 갔다 오고 혼자서 어디 밖에 갔다 오면 누구를 만나고 왔느냐라고 자꾸 의심을 하고 빠져 묻고 이제 의처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잦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헤어지자 그러면서 그러면 1억의 위자료를 달라. 근데 이제 그거에서도 응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 밖에 가서 이제 술도 좀 마시고 들어와서 이제 싸우다가 흉기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사례를 하게 되는 게 있는데 흉기로도 참 수십 차례를 그렇게 좀 잔인하게 그렇게 해서 그 여성이 승용차를 몰고 어디로 가서 다시 걷고 또 어디 가서 이제 나중에 식당에 가서 일하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일주일 뒤에 체포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두 가지 왜 살해했는지에 대한 동기에 대한 건 나오나요? 아까 얘기했을 때 그냥 위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아서 홧김에 요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집에서 나가라는 말에 화가 났다. 이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싸우는 와중에 홧김에라는 느낌도 좀 들고요. 일단은 정보질 통해서도 그런 거를 하나 보죠. 저는 처음 이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정보질을 통해서 이렇게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는 것도 사실은 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하기가 선뜻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만남의 과정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그것 때문에 결혼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지 결혼으로 이르게 된 과정과 그리고 네. 다툼이 있었던 과정이 지금 현재는 여성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인이 된 유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정황 조사들을 거쳐서 실질적인 사망에 이르게 된 뭔가의 원인이 또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조금 전에 김광덕 부장께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지만 살인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잔혹합니다. 네. 그 범죄가 단순하게 우발적으로 누군가의 흉기로 사람을 제압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잔혹한 형태로서 사람을 살해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뭔가의 원한이라든지 또 다른 경위가 있을지도 모를 거거든요. 그런 네. 내용들을 명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도주라는 과정도 굉장히 치밀합니다. 네. 차량을 타고 가다가 차량을 어딘가에다 버리고 걸어서 한참을 이동하고 CCTV나 이런 것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상식적인 범위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다시 뭔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일한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식당에 다시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비추어 보건데 이게 단순하게 이 남성과의 불화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살인에 이르게 된 거라고 보기에는 여러모로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주도 면밀하게 본인이 대중교통보다 걸어서 더 많이 도망을 가서 이렇게 갔다고 하다가 식당에서 일까지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붙잡힌 건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A씨가 휴대전화까지 사용하지 않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위치 추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개 이상의 CCTV 그리고 차량이 있는 블랙박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 여성이 도주했던 경로들을 다 추적을 해서 굉장히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수사당국이 애를 먹여도 이렇게 굉장히 애를 먹이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우발적인 범행이라면은 아마도 여러 가지 경로를 보게 되건데 경찰이 자수하거나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상식적인 범위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측면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범행의 동기나 이런 것들은 짚어봐야겠습니다만 이지수 소장님 아직 다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남편과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지 계획적인 것인지 이 범행 동기에 따라서 그럼 처벌 수위도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요. 만약에 지금 네. 추가로 조사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만은 정말로 계획적으로 접근을 했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다면 이건 하나의 가정입니다. 그렇다면은 형량에 있어서 분명히 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거기다 또 존속살해, 법적으로 혼인신고까지 마쳤다라고 하니까 존속살해에 해당할 것이고. 근데 저도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싶어요. 1억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그 말은 상대편이 돈을 갖고 상당한 돈이 있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싸우면서. 근데 100일밖에 안 됐는데 만난 과정도 그렇고 김병민 박사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만난 과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잃은 것 그다음에 이혼 요구를 하자마자 헤어지자고 하면서 1억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도주 과정도 이렇게 경찰이 애를 먹을 정도로 치밀하게 도주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입니다만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이것이 정말 분노에 의한 우발적인 건지 아니면 계획적인 건지 이 부분은 반드시 밝혀내야 형량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인데 프랑스로 가면은 이 굉장히 훈훈한 소식이 있습니다. 분위기 바꿔봅시다. 네. 별별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프랑스 파리에 스파이더맨이 나타났어요. 스파이더맨. 와. 프랑스 영웅된 아프리카 스파이더맨. 이지 소장님, 어떤 내용인지 좀 상세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지난 26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5층 발코니에서 아이가 매달려 있는 일이 있을 텐데요. 파리 18구라고 하는 파리 시내에 있는 한 곳에서 아이가 저렇게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건데 동영상도 지금 많이 SNS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흑인 청년이 아프리카에서 온 아프리카 말리에서 온 청년이 갑자기 스파이더맨처럼 저렇게 타고 올라가가지고 맨손으로요. 맨손으로 저렇게 5층을 올라가네요. 대단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구출합니다. 극적으로. 그랬는데 더 재미난 거는 그 이후에 흑인 청년이 사실은 불법 체류자였었어요. 근데 프랑스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고 시민권을 수여했을 뿐만 아니라 소방관으로 채용하겠다라고 하는 직장까지 되고 한 손으로 그냥 지금 번쩍 들어서 지금 영상이 굉장히 놀라워서 지금 5층까지 혼자 이렇게 그냥 맨손으로 올라와서 아이를 정말 번쩍 들어서 이렇게 구출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놀랍네요. 파리에서는 저 사람들을 파리의 스파이더맨이다 이런 별명이 붙었고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려고 했는지 대통령도 나서서 시민권을 부여하고 일자리까지 제공해줬다고 하는 아주 훈훈한 소식입니다. 근데 보면은 영상을 보시면 저 오른쪽에 한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손을 못 쓰고 있어요. 그냥
근데 자세히 근데- 보시면은 네. 칸막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옆집이어가지고 넘어오기 저 아이의 손을 한쪽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러니까 아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예. 근데 넘어오기에는 시간이 없고, 왜냐면 손을 놔야 되니까, 그럼 아이는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마 못 넘어온 것 같고, 뭐, 모르겠는데 아마 소리를 질렀겠죠. 아이 좀 구해달라고 했을 때, 그거를 지나가던 흑인 청년이 봤고, 저런 식으로 타고 올라가가지고, 아이를 자기 집 쪽으로 이제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이 혹시 저 아이가 왜 저렇게 매달리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예, 근데 있나요? 저 아버지하고 살고 있는 아이인데 아버지가 잠깐 앞에 있는 가게를 간 사이에 네. 아이가 저렇게 발코니에 매달리는 상황이 전개됐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큰일 날 뻔한 거죠. 네, 이분 지금 마무드 가사나 씨 올해 22살의 청년입니다. 이렇게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도 네. 직접 만나서 워낙 이제 국민적인 영웅이 됐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시민권까지 부여하겠다. 두 사람의 만남까지 이루어졌는데요. 가사마 씨 정말 무섭진 않았을까요? 보면은 왜 이렇게 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생각이 아니라요. 다른 것을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해 아파트로 올라갔다. 네. 아이가 제 앞에서 다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보통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은 뭐 생각이 많지 않고 바로 빨리 구해야겠다라는 그 본능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어떻게 저렇게 한 30초 만에 5층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정말 빨리 올라가네요. 그런데 아이가 저렇게 저는 오랫동안 매달려 있는 것도 근데 아까 소장님 예. 말씀 따르면은 옆에서 잡고 있었으면 아마 계속 매달려 자기 있을 힘으로만 수 있지 이렇게 않을까? 버틴 게 아니라 그랬을 것 옆에 같네요. 옆집 네. 어른이 손을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놓치지 않게끔. 주변에 시민들이 신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방서도 출동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해요. 네. 근데 아이가 저 어린 아이 4살짜리 아이가 버틸 수 있는 힘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옆에서 아무리 한 손을 잡고 있더라도 자칫 잘못 아이가 손을 이렇게 잘못하게 됐을 경우는 추락하게 되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런 때는 이제 골든타임 10초, 20초가 너무나 중요한 건데 네. 저 한 20초, 30초 동안에 사실 저기를 맨손으로 기어 올라간다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 영화도 그리고 아니고요. 영화도 아니고 본인 입장에서도 뭔가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매달렸다가 자칫 잘못 이 팔의 힘이 떨어지게 됐을 경우 네. 본인이 추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이제 이 건물을 매달려서 올라가게 되는 그런 또 기이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 네. 끝에 매달렸다가 팔의 힘이 떨어져 갖고선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있었던 그런 사고도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엄청난 일을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게 만약에 대한민국에 있었던 사건이었으면 어땠을까?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었던 저런 누군가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아이를 구했다라면 우리는 그 외국인에게 특별 국적을 주고 소방관으로 채용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법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왜요? 더 잘해줄 수도 있죠. 대한민국 법으로 소방관이 특별 채용할 수가 있나요? 제가 모르겠는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다음에 아까 정치는 역시 정치이다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이 곧바로 저 사고가 있고 알려지자마자 이제 시민권을 부여하고 직장까지 제공을 했는데 사실 프랑스가 지금 불법 이민자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파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네. 아까 그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 18구라고 했는데 18구에 보면은 아랍계라든지 흑인들이 많이 모여 네. 사는 동네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정적 포용의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고향에 있을 때 나무를 굉장히 잘 탔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약간 단련이 된 것 같아서 쉽게 올라가기 어려운데 일단 이런 훈훈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별별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도 미투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네. 네. 북한 미투 안다. 이 여기자의 펜스를 유수경 박사 어떤 얘기입니까? 얼마 전에 풍계리에 이제 다녀왔잖아요, 기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 기자들이 외교부 출입 기자단과 함께 기자 간담회를 해서 이제 북한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걸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좀 특징적이었던 것이 그 북한 쪽 관계자들이 여기자들하고 악수조차도 좀 꺼렸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미투 열풍이 일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조심하느라고 여기자와 악수도 좀 안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져요. 근데 사실 북한은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서 일상적인 성희롱을 겪었다라는 탈북 여성들의 증언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한국에 이제 여기자가 왔어요. 네. 이제 악수만 잘못해도 뭐 잘못 뭐 불려간다더라 이런 식으로 아마 미투가 잘못 이해했겠죠. 네. 미투는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자 혹은 여자들과 가까이 했다가 큰일이 날 수도 있으니 이제 악수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나 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흥미로웠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도 많이 전했는데 저 근데 펜스를 궁금한 게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 최근에 최선희 이제 외무상 부상이 이제 뭐 얼뜨기란 표현을 썼던가요? 네. 근데 이제 그 펜스 부통령이 펜스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은 단둘이 여성과 이제 뭐 밥 먹지 않는다 이게 펜스 룰인데 북한 사람들이 이제 펜스 룰을 뭔가 적용하는 듯한 느낌도 그렇죠. 있어서 이제 그 미투의 가장 잘못 이해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펜스롤입니다. 이제 여자를 아예 껴주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사적으로는 말 섞지 않는 아주 그 미투 운동이나 이제 성평등에 대한 의식을 잘못 독해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일부러 왜곡되게 이제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북한에서는 사실 잘 몰라요. 이 성추행이 뭔지 아예 그런 뭐 농을 건네는 것이 이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건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성들이 그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말을 섞지 말자. 아예 악수도 하지 말고. 근데 거꾸로 네. 더 비꼬는 걸 가능성은 없어요. 너희는 미투 이런 것도 있다면 우리 아예 없는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태까지 이제 지금은 물론 남과 북에 이제 모두가 좋기 때문에 그런 원색적인 비난을 하지 않지만 그동안 노동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잔인한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미투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은 열악한 곳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선전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부분은 한국이 굉장히 뭐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래서 이런 미투 운동이 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뭐 그런 것들을 비꼰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미투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도 관심 표명을 많이 그래서 했다고. 이제 뭐 그 북측 관계자가 아무래도 이제 남쪽 기자들을 이제 상대하다 보니까 이제 남한 소식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선거 뭐 누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특정 이제 후보 이름을 거론하면서 서울시장은 누가 되겠죠. 뭐 이런 누가 되겠다고 하면은 그것까지는 저희가 말하면 안 돼. 안 되나요? 그래서 이제 뭐 지방선거 결과도 굉장히 궁금해했다고 해요. 근데 그 뭐 뿐만이 아니라 저는 저 풍계리 물이요. 물 먹어보라고 그때 했다라는 얘기가 전해 드렸는데 실제로 저희 기자들이 먹어봤는지 궁금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갔을 때 북측 관계자가 여기 전혀 오염이 안 됐고 너무나 깨끗한 물이니까 한번 마셔보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찝찝하죠. 이게 어떻게 오염돼 있을지도 모르고 실제로 방사능 측정기를 가져갔었대요. 근데 그 이제 가는 길에 이제 압수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사능이 어떻게 오염됐는지도 모르는 물을 마셔보라고 하니까 북측 관계자한테 먼저 마셔보라고 이제 권했다는 거예요. 근데 북측 관계자도 마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도 마시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전 제 얘기 듣고 친구의 대사가 생각이 나요. 하와이 얘기할 때 하와이 가라 그러니까 네가 가라. 이거하고 똑같이 너나 마셔라. 북측 관계자가 마셔본다면 그래도 이게 안전하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북측 관계자조차도 잘 안 마시려는 것 같다면 마시면 혹시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되겠죠. 북한 관계자가 어느 정도의 고위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남한의 소식에 대해서 참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돌직구 쇼도 좀 언젠가 북한에도 좀 보여주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열심히 아마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풍계리에 다녀온 기자들의 전언을 들려드렸는데 자,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소식으로 다 달려나가겠습니다.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4면으로 가볼까요? 어머, 지금 김정은 위원장 벌써 도착했어요? 무슨 일일까요? 김시건 박사, 이분 김정은 위원장은 아닌 거죠? 어제 저도 그 포털 사이트에 저 사진이 올라온 것과 제목만 보고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소위 말하는 낚였다고 하죠. 저런 보고 이제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클릭을 해봤더니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을 대역 배우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똑같이 입고 얼굴도 똑같이 하고 머리 스타일도 똑같이 한 대역 배우가 이제 호주 출신의, 그러니까 중국 출신의 호주인이라고 해요. 하워드 X라는 사람인데 이미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시민들과 사진도 찍고 정말 비슷하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싱가포르의 주요 명소들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여러 가지 또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역하는 분도 있잖아요. 같이 두 분이 자주 만나는데 트럼프 대역하는 분은 아직 안 왔나요? 그래서 곧 도착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래서 트럼프한테 어서 오길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 오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이제 데니스 앨런이라는 이제 대역 배우인데 저 사람도 네. 저 두 사람이 같이 평창에 왔었어요. 그러니까 평창 때도 같이 와서 이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아마 이제 이제 김정은 대역 배우가 이제 트럼프 빨리 와라 뭐 대역 배우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을 말하는 건지 저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고 언론이 이제 가서 물은 거예요. 여러 가지를 그랬더니 굉장히 그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면 좋은 시간이 될 거다. 둘은 굉장히 비슷한 스타일의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나 이미 와서 있으니까 빨리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 대역이 더 닮았네요. 너무 닮았네요. 더 닮았는데 저 궁금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저 대역은 만난 적이 없겠죠. 만약에 정말 유일이 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면 두 사람의 어떤 깜짝 만남이라던가.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싫겠죠. 최고 존엄을 저렇게 흉내내서 약간 어떻게 보면 희화한 건데 물론 뭐 저희들은 이해합니다면은 북한 같은 사회에서는 굉장히 모독스러운 일일 수 있기 때문에 마주칠 일은 없을 거라고.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 시절에 본인 닮았다고 하는 탤런트가 거의 나오지 못했는데 뭐 저기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민주화 되면은 본인을 흉내내는 다 코미디언들을 더 좋아하고 만나고 이렇게 되는데 북한이 좀 그런 문화로 바뀔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지금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요. 이제 일면으로 새로운 장소를 뽑았어요. 이제까지는 계속 호텔들이 거론이 됐는데 싱가포르 대통령 붕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 지난주에 싱가포르를 다녀온 박민혁 차장께 묻겠습니다. 저 싱가포르 대통령 궁이 될 것 같다라는 저 보도 어느 정도 맞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북한하고 미국으로부터 통보를 못 받아서 정확치는 않은데 저 얘기는 옛날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두 개 호텔하고 대통령국이 계속 후보지로 나왔고요. 그 상황에서 그냥 요번에는 대통령국이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쓴 거인데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대통령궁이 다른 두 호텔에 비해서 경호와 안전, 의전 이런 데서 굉장히 용이해요.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중국 이외의 첫 해외 순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호와 안전을 신경 쓰는데 호텔들은 아무래도 이 경호와 안전에 좀 위협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궁에서 했을 경우에 그런 요소들이 많이 제거가 돼서 북한 측에서 대통령궁을 좀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국 측에서는 아무래도 그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라고 아까 김정은 대역이 보였던 뒤에 큰 빌딩 3개 위에 배 모양이 있는 그 호텔을 선호하는 것으로 좀 알고 있고 그래서 절충을 하다 보면은 이 대통령 궁에서 할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 궁 같은 경우는 지금도 언론의 촬영이나 접근을 금지하고 있어요. 촬영을 하는 경우에서 이제 경찰이 체포를 해가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고 근데 북한이 싱가포르하고의 수교 국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대통령궁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북미 회담장이 급부상, 대통령이 급부상하고 있다. 저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의전과 관련된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불리죠. 김창선이 이제 싱가포르에 도착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보면은요 채널A 취재진 갔었잖아요. 지금 공항에 딱 대기해서 김창선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사진 찍었어요. 채널A가 일단 가 있습니다. 다른 취재 기자들도 가 있는데. 저희 카메라 보이네요. 창의공항인데요. 창의공항을 통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자정인가요? 밤 12시 정도에 도착하는 걸로 비행기편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으나, 김창선의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창선이 이 다른 통로로 VIP들이 활용하는 통로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게 현지 기자들의 얘기이고 기자들을 눈 좀 따돌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김창선뿐만이 아니라 이 조 헤이긴 부비서실장 역시도 미국 대표단 역시도 도착하는 모습을 아무도 지금 못 본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기로 움직였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 1을 통해서 도착할 경우에 민간 공항보다는
공군 기지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전에 한번 올 때 싱가포르의 공군 기지를 통해서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싱가포르에서는 의전 등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김창선 또 미국의 그 헤이긴 라인이 움직이면서 지금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협의가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동시다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지금 바로 판문점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판문점 합의 계속해서 2박 3일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성킴과 이제 최선희 부상 얘기를 해보겠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요, 김수경 박사. 성킴이 네, 외교가 한반도의 조지 클룬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이제 성킴이 필리핀 대사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됐을 때 당시 존 케리 국무장관이 성킴을 소개하면서 외교가의 조지 클루니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킴도 그거에 대해서 좀 쑥스러워하고 나중에 인터뷰를 보니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존 케리 장관이 그냥 좀 자기를 통해서 재미있게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얘기를 했는데 뭐 외모가 일단 뭐 수려하기 때문에 조지 클루니라고 외모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수려한 외모를 지칭해서 아마 조지 클루니다 외교가의 조지 클룬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뭐 굉장히 왜냐하면 지금 워싱턴 정가의 그 조셉 윤 대북정책 특별 대표가 사임한 이후에 지금 거의 공석이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가 이제 북한에 관련된 이 핵 문제를 다룰 사람이 지금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전에 특별 대사였던 지금 성킴이 필리핀에서 대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소환이 돼서 지금 서울에서 또 북한에 넘어가서 통일각에서 협의를 하면서 지금 비핵화에 대한 의제 그리고 어떻게 만약에 합의문이 작성된다면 어떻게 합의문을 작성해야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북한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북미 접촉의 핵심은 사실은 판문점입니다. 싱가포르는 물론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싱가포르는 경호와 의전이 주된 거고 이 판문점 통일각에서 북측적 통일각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북미 접촉이 사실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이끄는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이 신문에서 제목들을 어떻게 뽑아서 지금 남북 간에 있어서 북미 간에 있어서 판문점의 접촉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면 앞으로 이어갈 논의에 있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일보 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핵탄두를 먼저 반출하라. 이렇게 지금 성킴하고 최선희하고 지금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북한은 뭘 얘기하고 있냐. 제재 명단에서 북한 먼저 빼달라. 그러면 하겠다라고 팽팽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비슷합니다. 미국이 북한 먼저 핵무기 해외 반출하라 하면서 어제는 접촉 않고 숨 고르기. 그러니까는 그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제는 접촉을 않고 서로 관망을 했다. 본국의 훈령을 기다리면서 얘기를 좀 더 듣고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중앙일보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북미 판문점에서 악마의 디테일 수싸움, 핵탄두 반출 논의, 핵탄두 반출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보도고요. 동아일보는 약간 좀 긍정적입니다. 성김하고 최선희가 판문점 협상 이틀 만에 비핵화 로드맵에서 급진전을 이뤘다. 잘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약간 좀 상반되죠. 하나는 진통이고 좀 급진전입니다. 네.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북미, 판문점, 싱가포르 투트랙 속도전, 빅딜 집중 협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판문점에서는 비핵화, 싱가포르에서는 의전 경호인데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뭔가 조금 진척이 되고 있다는 취지고 위에 세 개는 약간의 진통이 있어서 한번 결과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성킴과 바로 최선희가 가장 이번 북미 회담에 결정적으로 운명을 결정지을 핵심 회담을 주도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성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에 맞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또 어떤 인물인지 오늘도 많은 보도가 나왔는데요. 보면은요, 김광덕 부장님, 금수저다. 정말 과거에 최영림 총리의 수양딸이었다. 내각 총리를 지낸 최영림의 수양딸이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더라. 네, 그래서 굉장히 수양딸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고 굉장히 북한에서 지금 현재 김정일 위원장 때도 그렇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 때 가서 계속 평양에서 이제 영어를 공부한 뒤에 계속 북한의 외무성에서 계속 근무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외무성에서 이제 북미 담당을 주로 해왔는데, 북미 관계를 담당하는 했는데,
굉장히 신뢰가 높고 또 영어도 자연스럽게 잘하고 뭐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현재 이 북핵 협상에 있어서 이미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이제 등장한 그런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판이 깨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계기를 제공했던 게 이 최선희 부상이기 때문에 네. 일각에서는 이 최선희 부상이 경제에 대한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지만 판문점에서 여전히 핵심적인 실세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선희 부상에 대해서 금수저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겪어왔던 길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 과거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을 때 본인의 상사 같은 경우는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있는데 본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갔던 그런 전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통역하게 되는데 그 통역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을 훨씬 더 많이 담아냈다라는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을 정도로 실제 북한판 실세 중에 실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터라 특히나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김정은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역할들을 나름대로 담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문점 회담 속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이 디테일의 조율을 최선희 부상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미국 간의 관계를 이뤄낼지가 제일 주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제가 또 하나 보도 나오는 게 이제 성킴 대사 등 그 미국의 외교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팀이요. 근데 한국의 특정 호텔에 머무른다. 그걸 이제 어제 한 방송사가 보도를 했고 보면 오늘 조간신문들의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머무는 호텔도 좀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성김 같은 경우는 필리핀 대사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온 것 자체가 굉장히 김승현 박사 얘기한 대로 이례적인데 이 동선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모 신문에 차량이 통일과 판문점 통일대교 지나가는 거 포착이 됐고 그러고 나서 어제부터 이제 모든 언론이 도대체 어디에 묵고 있고 동선이 어떻게 되냐 관심이 있었는데 못하다가 이제 다른 방송사가 어제 발견을 했어요. 지금 이 스튜디오의 대각선으로 있는 광화문에 있는 한 호텔에 묵고 있는 것. 근데 성김이 있는 건 아니었고요. 그 같이 왔던 사람들이 로비 등에서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성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국에 오면 자주 무조건 여기서 묵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라고 생각했는데 이 스튜디오에 또 다른 쪽으로 가다 보면은 백화점 쪽이 있는데 그 근처 어딘가 뭐 호텔이 있어요. 거기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데 무조건 오면 거기에서 묵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굉장히 시커먼 세단들이 굉장히 많아서 혹시 거기 있는 거 아니냐 성김은 그런 추측도 많이 해보고 용산 안에 또 미군 기지 안에 호텔도 있어요. 거기에서 묵는 게 아니냐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거냐면 이 성김의 행보가 북미 정상회담의 이 성패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더 어떻게 보면 힘든 거 본인의 경험이 성김이 과거에 2008년인가요? 냉각탑 폭파할 때 그 현장에 직접 갔어요. 가서 뭐라고 했냐면 저희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냉각탑은 더 이상 저게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크게 얘기를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결과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그러니까 더 꼼꼼히 따지다 보니까 아마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지금 판문점에서 이어지는 실무회담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지난 토요일이죠. 남북 정상회담을 놓고 지금 잠시 군 통수권이 빈 것이 아니냐 논란이 있었는데 야권의 문제 제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잠시 들어보시죠. 비록 2시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적선국 북한의 정상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군 통수권 이양이 제대로 되지 않은 2시간은 대한민국은 불안했습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회담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 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회의, 또 군수뇌부와 MSC 상임위원들의 비상대기 등 필요한 조치들과 취재진의 균형을 갖추는 문제, 또 관련국들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통지 방안 등을 미리 잘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이 알다시피 지난 토요일 날 긴급하게 2시간 동안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제 판문점 북측 통일학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2시간 동안 이제 일종의 우리 헌법상으로 보면 적성 국가에 들어간 셈이에요. 이 2시간 동안.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군 통수권을 과연 이양하고 갔느냐, 그런 대비를 제대로 하고 갔느냐라는 논란을 야당에서 제기했는데 어떻든 그거에 대한 논란을 차치하고 어저께 이제 문 대통령께서 이런 거를 하나의 이슈로 제기하면서 앞으로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앞으로 수시로 이런 모임이 이런 앞으로 만남이 3차, 4차 계속 있을 수 것이다. 있다. 이렇게 하면서 실무회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군 통수권 문제하고 대통령 직무대행 문제 이런 걸 사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우방국이라든가 관련 국가들에게 알리는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것이요.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북한에 방문했는데 그때는 통수권 관련해서 권한대행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사실상 있었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은 북한에 갈 때 총리가 이제 항상 있거든요. 그럼 대통령의 그 권한을 총리가 이양받게 되는 그런 네. 건데 그게 이제 공식으로 북한 가는 게 유고 상황이라 결의 상황이라 대통령 권리 상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거를 공식적으로 말하고 가느냐 말하지 않아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어받느냐 이런 건데 그런 거는 총리가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 봤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문 대통령이 만나는 시간에 이낙연 총리가 유럽 순방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럼 굳이 이제 그럴 경우에 말하고 갔느냐 말하지 않고 갔느냐라고 하는 게 하나의 논란이 되는 측면이 있죠. 뭐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서 청와대 얘기로만 전달해 드릴게요. 청와대 설명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갈 때도 통수권을 이양하지 않고 본인이 갖고 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통수권을 갖고 있는 주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간 거고 근데 야당에서 제기하는 게 그럴듯하니 일리가 있으니 앞으로는 그것마저 조심하겠다는 취지로 청와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북미 정상회담을 관련해서요, 뭐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또 모든 정상회담들, 모든 행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면 비하인드. 오늘도요, 동아일보의 조동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 기자, 저도 요즘 무서워요. 몰래카메라 참 무서운데 예. 보니까 여대생들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대 앞에 사진관에서 또 이 몰카가 있었다고요? 예, 이게 서울의 이제 유명 여대 앞에 이제 특별하게 싸게 해주는 이제 사진관이 있어서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제 이곳은 증명사진을 8장 기준으로 찍으면 이제 4,900원에 찍어주는 곳인데 일반 다른 그 사진관들은 한 2, 3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사진이 필요한 학생들이 이제 돈을 아끼기 위해서 많이 찾았던 사진관인데 이제 이곳 사진관을 운영했던 이제 20대 남성이 이제 그 몰카범으로 드러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사가 이제 뭐 여대생들의 사진을 찍어주려고 할 때 옷 매무새를 다듬어 준다면서 네. 뭐 이렇게 옷을 과하게 잡아당기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과정을 몰카로 찍거나 아니면 뭐 이제 옷 매무새를 만져준다면서 몸을 만지는 등해서 피해자가 총 뭐 200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렇게 좀 교묘하게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사진관 관계자도 눈치를 못 챘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진관 관계자는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다른 직원들 얘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해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진짜 평상시에는 저는 눈치를 아예 챌 수가 없었거든요. 보니까요, 범행 기간도 길어요. 이렇게 평소에 눈치 못 챘다고 하고 지금 보니까 9달 동안 지금 200명, 215명 피해자 있는데 왜 이걸 빨리 몰랐을까요? 예, 이제 보니까 몰카를 찍는 방식이요. 이제 네. 피해자들이 참 알기가 힘든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보통 사진을 찍을 때는 이렇게 카메라를 앞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정주 기자님, 예. 너무 상세히 얘기해 주면은 또 따라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얘기해 주시면.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카메라를 시선이 카메라에 고정돼 있는 틈을 타서 이제 뭐 그 옷 매무새를 만진다는 등의 이제 이유로 이렇게 옷을 잡아당기고 이제 그러면서 뭐 이제 옆에서 몰래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뭐 이제 그런 형태로 범행을 해서 잘 못 알아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뭐 복장이 뭐 이제 노출이 과하거나 뭐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뭐 목폴라 티에 청바지를 입고 있어도 이제 그런 티셔츠 목폴라 같은 것도 뭐 이제 옷 매무새를 다듬어 준다는 이유로 뭐 이렇게 잡아당겨서 약간이라도 노출이 되면 뭐 이제 그런 걸 찍고 뭐 이제 이런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제 215명인데 이제 경찰이 찾은 건 이제 75명 정도를 특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또 실원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더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 여대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이 사진관이 굉장히 나름 유명한 곳이었는데 네. 어쨌든 싸고 또 이제 뭐 싸기도 하고 뭐 이제 다른 증명사진이
그렇게 싸게 찍을 수 있는 사진관이 근처에 없기 때문에 이제 사진들이 많이 찾았었는데 이거를 주변에 추천했었던 뭐 이제 그 여대생들도 이제 SNS에 뭐 내가 이 사진관을 주변에 친구들에게 추천한 게 너무 후회된다. 뭐 이 사진관 이름을 언급한 게 너무너무 후회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반응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굉장히 9개월 동안 교묘한 방법으로 찍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덜미가 잡힌 거예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근데? 어떻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그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냥 이렇게 시선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옆에서 이렇게 찍는 방식이었을 때는 몰랐는데 어떻게 드러났냐면 올해 초에 이제 어떤 여대생이 이렇게 그 사진을 똑같이 찍으려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네. 이제 그 20대 사진사가 이제 옷을 이렇게 아래로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몰래 찍고 있는 거를 느낌이 이상하다고 해서 옆을 딱 봤더니 카메라로 찍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자마자 그 카메라를 들고 바로 이제 경찰서로 달려갔죠. 그래서 이제 달려가서 이게 내가 몰카를 찍혔다라고 신고하면서 이제 그 폰에 있던 동영상들이 드러나고 하면서 여자들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은 저걸 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개인적인 이상한 취향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까지 봤을 때는 취향처럼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뭐 이 사람의 악한 습관이죠. 왜냐하면 이게 아직 사진들이 아직 한 번도 유포된 적은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지만 하고 있었고 다행히 유포는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런 2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런 사진을 뭐 이제 그런 조금이라도 뭐 노출이 있는 듯한 장면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뭐 몰래 찍었기 때문에 이건 뭐 엄연한 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포는 안 했다. 유포가 또 굉장히 무겁게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장만 했다고 했을 때는 경찰은 지금 어떻게 지금 처벌할 건지 궁금하거든요. 뭐 유포를 하지 않았더라도 뭐 이제 네.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이제 신체를 촬영한 거에 대해서 뭐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요. 뭐 이제 아무래도 범행 횟수도 많고 뭐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뭐 이제 뭐 강한 처벌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뭐 이제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안 찍히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많은 분, 아마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몰카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좀 예방하거나 벗어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특히 이런 사진사가 사진관 같은 경우는 이 사진관이 정말 유독 싸지 않습니까? 뭐 이제 4,900원 해주는데 다른 데들은 2, 3만 원에 해주는데 여기는 4,900원 4분의 1 가격이잖아요. 특별하게 이렇게 싸거나 한 것은 또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이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이제 1인 스튜디오라서 다른 직원들이 없고 이 20대 남성 몰카범 한 명이 근무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뭐 옷을 뭐 다듬어 준다던가 하면서 뭐 터치를 시도하는 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면 바로 이제 그 주변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특정 부위를 계속 다 찍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오랫동안 걸리지 않았던 거는 카메라 같은 거를 어디 특정한 데다가 설치를 몰래 해놓은 거 그런 거는 없었나요? 네, 몰래 설치한 거 아니고 자기 본인의 핸드폰으로 이제 동영상을 촬영한 겁니다. 다만 이제 저렴한 또 가게라고 꼭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렇진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특수한 사례로 저희가 한번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는요 다음 주제에 또 넘어가 볼 텐데 황당사고예요. 이번 사건도. 네, 한국경제네요. 예, 이제 그 강남 클럽 앞에 요즘에 이제 그 강남에 아침까지 하는 클럽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 뭐 10시, 11시까지 이제 여는 클럽이 있는데 이제 이런 클럽들을 찾았던 손님들이 이제 아침 뭐 한 8시나 뭐 이럴 때 출근하려고 뭐 이제 차를 끌고 나갈 때 이제 이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서 이제 음주운전이 발각되면 이제 그걸 빌미 삼아 협박해서 돈을 뜯어온 이제 한 30대 남성이 붙잡힌 사건입니다. 네. 예, 이 강남 일대에서 이제 모닝클럽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 건 이제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일들인데 아침까지예요? 예, 그렇죠. 이 애프터 클럽이라고 해서 여기는 아침 10시, 11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주로 이제 보통 보면 좀 젊은 친구들이 이제 뭐 새벽 1, 2시쯤에 가서 밤새도록 놀다가 여기서 출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침에 7시, 8시쯤 되면 이제 뭐 각자 지하철을 타건 자기 차를 타건 뭐 이제 출근을 하러 가거든요. 네. 말씀하신 게 가보신 것 같은. 아니요, 저는 이제 취재 목적자 가보고 싶었는데, 저는 가보진 못했고요. 후배들을 보내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취재해서 모닝클러빙이라는 주제로 기사를 써본 적이 있었는데, 네. 예, 저희가 기획해서 한번 했던 작품이었는데, 그러면 굉장히 뭐 이게 활발한 젊은이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뭐, 네. 이제 뭐 사실 뭐 불타는 청춘을 즐겁게 보내고자 하는 건 뭐 자유의지니까 뭐 관계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 네.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는 게 문제인 것인데, 네. 보통 경찰이 음주 단속을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아침에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점을 노려서 뭐 이제 저 안에 들어가면 뭐 샴페인 먹고 뭐 완전 술을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술기운의 운전대를 잡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노린 거고. 그걸 노려서 이제 차를 들이박는 겁니다. 그래서 이 A씨, 범행 30대 남성 A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뭐 BMW나 뭐 이제 마세라티나 벤츠 같은 고급 차들을 빌린 다음에 그 차를 빌려서 이제 그 클럽 근처 도로에 대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고급 외제차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일단 들이받는 겁니다. 그래서 들이받아서 가면 당신 술 마신 거 아니야? 음주운전이라고 따지면 그때부터 이제 딜이 되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음주운전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술을 안 마신 경우에는 그냥 이제 뭐 보험금을 청구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28번을 범행했는데 26번이 음주운전이었고 2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어쨌든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뭐 어쨌든 뭐 제발 뭐 내 음주 사실만 드러나지 않길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경찰을 뭐 사고 났네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하면 바로 뭐 이제 300에서 600만 원 정도를 주고 이제 무마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28번의 범행을 해서 한 8천만 원 가까이를 벌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강남 일대 클럽의 이런 문화를 노린 뭐 이제 그런 신종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범인이요 6년 만에 잡혔대요. 그렇죠. 예. 왜 이렇게 또 늦게 잡혔어요? 이 범행이 이뤄진 시기는 2016년 4월부터 이제 이듬해 4월까지인데 이제 이 사람은 태국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2017년 중순에.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이제 도주를 하다가 이제 장기 도피 생활에 지쳐서 이제 김해공항으로 입국할 때 잡아서 이제 강남경찰서로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아무래도 뭐 태국 이 사람이 원래 이제 뭐 그 돈을 거의 다 도박 뭐 이런 데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뭐 태국이라는 곳에 아무 연고지가 없는데 이제 1년 동안 있는 게 좀 지쳤던 모양입니다. 네. 지금까지 강남 클럽 앞에 음주 차량만 콕 집어서 사고를 했던 범인의 범행 행각까지 우리 조동주 기자가 재밌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